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성철입니다. 오늘 이 사전 행사에 정말 융숭하게 축하를 해주시고 또 축사를 해주시고 또 식사 시간에 사전 사후 또 기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이 좀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목사님들의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수는 자주 오지 못했지만 여기 이 지역의 사선 의원이었던 김성훈 의원들 아시죠? 그분이 저의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여수의 그 발전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여수가 크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부터 와서 오늘 여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또 하나의 발전되는 그런 도시의 모습을 느끼고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 이 지역이 크리스천의 도시구나. 그래서 30%가 크리스천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크리스천의 도시고 또 문화의 도시고 또 앞으로 창조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 오늘 강연은 간증은 아니고요. 간증을 원하시면 다음에 또 한번 초청해 주시면 그때는 간증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긴 워낙 대변형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전체 강연의 흐름은 우선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이룬 그런 기적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 3가지 메가 트렌드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전략을 할 거냐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그런 흐름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셔도 강연이 그 흐름으로 가니까 충분히 쫓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역사의 시간을 한 70년 정도로 뒤로 한번 돌려보시죠. 70년 전에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던 그런 나라였죠. 폐허가 된 모습들, 그 다음 그 폐허가 된 모습에서 어린아이들이 깡통 하나씩 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예요. 잘 보면 부모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또 나이가 한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형님, 누나 이런 분들이겠죠. 종전후 메가더 장군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1세기 안에 재건될 거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이때 1953년에 67달러였고 10년이 지나도 100달러 이하의 최빈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여기서 재건되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과 기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70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무시를 당하던 나라였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 반도체가 지금은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반도체 산업 진출한 게 74년입니다. 그때 일본 전자에서 뭐라 그랬냐면 후진국에서 무슨 첨단 반도체 산업을 겁없이 하는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세계 D램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1, 2를 하면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의 엘피다 회사가 합작회사인데 한국 기업에 대항을 했지만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그 기업은 결국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한국 엑셀 자동차가 미국에 첫 수출한 게 1986년이었어요. 그게 그때 이제 제가 직장 박사학위 끝나고 직장 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미국 언론평에 뭐라 그랬냐면 일회용 차, 붙어있는 건 다 떨어지는 차. 또 현대 영어 이니셜을 가지고 Hope you understand, nothing is drivable and inexpensive. 싸지만 운전이 강한 건 없다는 것을 이해해달라. 싼 게 빛이 떡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에 5위를 하고 있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의 지존이었던 일본 도요다 판매를 능가했습니다. 한국 지금 OLED 디스플레이, 지금 TV 화면이 다 OLED 디스플레이 되어 있죠. 2000년에 진출을 했을 때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OLED 상용화는 물구나무를 서서 후지산으로 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OLED 시장, 이 삼성이나 LG가 76%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대한민국의 기적을 잠깐 정리하면, 아까 축사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세계화를 모두 성취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 놀랄만한 압축 경제 성장 통해서 최빈국에서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를 이룬 그런 나라이죠. 아까 마이크 펜스 부통령 영상에서 나왔는데, 그분 스피치하고 나서 제가 가서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이 한국이 13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거 오래된 데이터다. 그래서 2014년 데이터다. 앞으로는 10위권의 나라니까 앞으로 고쳐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정말 한국이 빨리 발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 대전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2019년엔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 청소년들은 이거 디스코 클럽이라고 알고 있는데 3만 불, 5천만 명 인구를 가진 나라죠. 다른 6나라는 어떤 나라냐? 미국, 일본, 영국, 불란서, 이태리, 독일, 2차 대전의 주도국들이죠. 그런 나라의 반열에 지금 한국에 들어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한 최초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57년 만에, 이 위원회가 생기는 57년 만에 최초에 만든 거죠. 숫자를 좋아하는 몇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GDP, 국민 총생산은 1962년 대비 70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수출액은 10,00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국민소득은 36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SAI 논문, 과학자들은 이제 세계 유명 저널에 논문 내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1962년에는 거의 한 편도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세계 10위이고 또 지식 기반 시대에 특허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2년에는 거의 특허가 한 건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세계 3위의 그런 특허 국가가 된 거죠. 이 통계를 보여주면은 외국 사람들 다 놀라죠. 이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묻는 게 대한민국 기적의 동인이 뭐냐? 그런 얘기를 묻습니다. 제가 3가지 동인을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지평선 너머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준 정치 지도자가 있고 경제 지도자가 있는 거죠. 또 그 동시에 국가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기계공업, 전자산업, 첨단산업 이렇게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기술진흥 계획이 또 같이 가준 거죠. 세 번째는 국민의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 어떻게든지 가난을 탈출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면하게 일했죠. 새벽종이 우리네 그러면서 아침부터 일한 거죠. 거기에 오늘 여러 축사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의 헝그리 정신을 나타낸 대표적인 그런 복음의 사건 중 하나가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였죠. 300만의 그런 연인원이 모집은 이 모임에서 그 빌리그레암의 전도를 아무리 빌리그레암이 설교를 잘하면 뭐랍니까? 통역을 잘해야지.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정말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설교 이상으로 잘 한 거죠. 결국 이런 신앙의 헝그리 정신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상황에서, 임파서블하다는 상황에서 한국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I am possible,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국 한국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위기에 있다고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항공 용어로 그걸 스톨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스톨 포인트는 비행기에 올라가다가 양력을 잃어버리고 추락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추진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어떤 추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냐? 그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 될 거죠. 국민소득 3만 불 진입한 국가의 현 상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위스, 스웨덴, 독일, 미국, 영국 같은 나라가 20, 30년 전에 3만 불에 진입을 했죠. 그 나라의 지금은 스위스 같은 데는 지금 8만 7천 달러의 그런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고, 스웨덴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독일도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영국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나라의 그룹들은 일본, 불란서, 이태리, 20, 30년 전에 3만 불에 진입한 그런 국가인데 지금은 거의 정체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3만 불에 진입을 했다가 이 나라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왜 이렇게 될까?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가의 비전을 세울 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두 번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국가의 비전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 거기에 국가의 전략을 세워야 되고, 또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극동방송도 극동방송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는 어떤 비전을 세울 거냐, 어떤 전략을 세울 거냐,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가질 거냐. 이거는 여수시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지역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 거냐, 전략을 가져야 될 거냐,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될 거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좀 뒤돌아보면 사실은 한 10,000년 동안의 농경 생활을 했었죠. 사실 농경 생활을 할 동안에는 이 인류의 이 커브를 보면 인류의 사회 발전 지수가 또는 인구나 거의 증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8세기 중반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고, 또 인류 사회 발전에 급격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 번의 3차 산업혁명이 왔기 때문이죠. 1차 산업혁명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을 하면서 우리가 기계화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인간이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부터 파라데이라는 과학자가 전기를 발명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사회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또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고, 무선 이동통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1차, 2차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산업혁명의 사회적인 이 임팩트를 보고선 토인비나 이런 역사학자들이 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데 이 2016년에 크라우스 슈밥 회장,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일명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그 회장이 인류 사회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거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면서 그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고, 그 혁명의 폭과 깊이와 속도는 역사상 전대미문일 거라고 했어요. 제가 크라우스 슈밥 회장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서 그 쓰나미가 뭔가를 제가 이해를 사실 못했어요.
그런데 그 쓰나미를 제가 이해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수출을 안 하겠다는 그거를 기억을 하실 분이 계실 건데,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거는 그 물품을 수출을 우리가 원하는 수입을 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럼 그 부품이 한 12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국난이 일어날 정도로, 저는 그때 국난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국가 위기를 겪었었는데, 그런 것도 쓰나미죠.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그 무역 전쟁은 결국 뭐냐? 그거는 첨단 산업에 있어서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느냐?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5G 이런 거에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냐는 결국 기술 패권의 싸움입니다. 기술 패권 시대 특징은 승자가 독식을 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winner takes all이죠. 예를 들어서 D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우리가 원하는 반도체 회로를 주면 그걸 생산해 주는 거예요. 특수 반도체들을. 그거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걸 이제 중국이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TSMC가 있는데 거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이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의 DJI가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패권 시대 때는 1위나 2위가 아니면은 생존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과학기술의 패권 시대라고 정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 발전은 결정적이죠. 국방 안보에도 첨단 과학기술전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미사일 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기술이 있어야 되죠. 앞으로는 AI전이고 또 무인전이고 로봇전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외교통상 같은 경우도 결국 과학기술의 힘이 없으면 외교통상이 지금 힘듭니다.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조 바이든 대통령 만났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주는 이유가 왜 만나줬겠어요? 한국의 산업기술력과 그 산업기술력과 미국의 투자를 원하기 때문에 만나준 거거든요. 복지와 보건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기술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코로나 대응하기가 힘들죠. 사회안전과 보안,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해킹 같은 것도 과학기술의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과 안전과 복지가 앞으로는 과학기술에 달려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세 가지 메가 트렌드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려갈 겁니다. 첫 번째 메가 트렌드는 초연결입니다. 영어로는 하이퍼 커넥티비티입니다. 이제 인류의 반 이상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죠. 한국은 여기서 굉장히 빨라서 2018년에 이미 1일 스마트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인구가 5천만 대의 스마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에 이제 사물 인터넷, IoT가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전 세계 IoT가 한 500억 개쯤 된다고 추산을 하니까 벌써 평균적으로 인구 한 사람당 7, 8개의 IoT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리모트 해가지고 다 컨트롤하는 거는 그쪽에 다 IoT 센서가 있는 거죠. 2050년경이면 앞으로 30년 정도 후면 모든 디바이스가 IoT에 다 연결이 될 거다. 그래서 30년 내에 세상의 모든 인류와 전자기기가 연결이 되고 그거는 광속도로 정보가
교환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초연결 이 메가 트렌드에서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지식이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에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썼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몇 명의 전문가들이 책을 쓰고 개정판에 나오려면 10여 년이 걸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보시는 분 계세요? 보시면 상당히 클래식한 분입니다. 그 장서로 남아있죠. 다 위키피디아 들어가기 시작하죠.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팀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는 유명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스테이터스, 자기의 변화도 계속 거기다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의 시대가 됩니다. 초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업에 원하는 파트너를 전 세계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사업의 파트너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공유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거죠. 우버라는 건 미국에 있는 택시 대여 회사인데, 택시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느 자동차 회사보다 매출이 크죠. 에어비앤비는 여관 한 채도 안 갖고 있지만 어느 호텔보다도 매출이 큽니다. 배달의 민족, 배민은 우린 거죠. 그래서 음식점 하나 갖고 있습니까? 음식점 하나도 갖고 있지 않지만 모든 음식을 다 배달해주는 그런 공유 경제가 이 초연결 사회의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메가 트렌드는 초지능, 영어로 하면 슈퍼 인텔리전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은 1950년대 학계에서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빅데이터나 뇌과학이나 컴퓨터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인류사에 큰 충격을 준 게 2016년에 구글이 개발한 AI인 알파고라는 바둑 프로그램과 인간하고 대국을 했죠. 여러분 그때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이세돌하고 대국할 때 그래도 이세돌이 대부분 이기고 한 판은 져줄 거다, 그렇게 다 생각한 예측이었죠. 그렇지만 알파고가 한 판만 져주고 나머지는 다 이겼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커제하고 했을 때는 중국의 커제가 완전히 다 졌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알파고하고 인간의 대국은 없어요. 그거는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둑대회는 알파고끼리의 바둑대회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식조가 있어요. 그거는 알파고와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복식하는 그런 바둑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도 바둑에 있어서는 인간의 지능이 이 AI의 지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AI 지능이 점점 발달을 하니까 이게 어디까지 발달할 거냐? 레이 퀄츠파이라는 미래학자는 2045년 정도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었을 거다. 그걸 특이점이라고, 싱귤러리티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학자들 간에는 이게 굉장히 과도한 예측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거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적용이 지능화된 AI 로봇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저는 로봇 사피언스, 우리가 이제 호모 사피언스라 그러죠. 호모 사피언스에 비해서 로봇 사피언스라는 말을 붙입니다. 몇 가지 로봇 사피언스를 여기서 좀 보시면, 챗 로봇, 우리 채팅 로봇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웬만한 대화들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디베이트 로봇가 나오기 시작해요.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그러면 AI 로봇은 지구온난화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인간하고 대화를 한다고요. 인간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특히 숫자 같은 거 갖다 대면 인간이 쫓아가지가 못하죠. 자, 안내 로봇 같은 거. 안내 로봇은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을 인식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내를 하죠. 안내를 해가지고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미스터 이과 그럼 NHK 이렇게 프리스 팔로 날 쫓아와라. 그래서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뭐 차도 타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아까 식사하면서 골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AI 골프하고 시합하지 마세요. 100점 배패합니다. 자, 이 파3 홀에서 AI 골퍼가 골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홀인원을 하는 장면을 아마 보실 겁니다. 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18홀을 18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시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체조 로봇, 이게 한 120kg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120kg짜리가 저렇게 가볍게 뛰고 360도 공중 회전을 합니다. 무섭죠? 저렇게. 여기 이렇게 공중 회전해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얼마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택배 로봇. 택배 로봇은 뭐 이렇게 짐 나르는 이런 택배 로봇은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두 로봇들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미국 회사였는데 최근에 현대에서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걸 계속 발전시킵니다. 여기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 성도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요리하기 싫으면 요리 로봇을 사세요. 5,000가지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3억 5천. 자, 하여튼 이런 로봇들이 지능화된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이거는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생산 라인입니다. AI 로봇들이 쫙 있죠? 사람을 찾아보세요. 사람 보이세요? 사람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AI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인간의 역할이 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21세기 미래 직업에 변화가 오지요. 옥스퍼드 보고서에 의하면 20년 내에 702개의 직업 중에 47%, 그러니까 거의 반이 AI 로봇으로 대체할 거고, 당연히 그에 의해서 일자리가 소멸되고 생성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소멸되는 일자리가 훨씬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라질 직업, 왼쪽에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지금 여기 계시면 빨리 옮기세요. 오른쪽의 직업, 나물 직업.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를 먼저 썼어요. 꼭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술가, 변호사, 뭐 의사, CEO, 뭐 성직자가 들어있습니다. 목사님들 안심하십시오. 자, 사라질 왼쪽 직업과 오른쪽 직업의 차이를 좀 느끼시겠어요? 왼쪽 직업은 단순 반복 직업이에요. 그거는 AI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단순 반복. 오른쪽 직업은 창의력이나 따뜻한 감성이나 지혜나 이런 거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AI가 차지하는 그런 영역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제 피해야 될 거지요. 자, AI 시대 예스와 노 퀴즈를 하겠습니다. 지금쯤 또 졸리는 분이 생길 거니까 예나 아니냐만 뭐 대답하시면 돼요. 자, AI 로봇이 나보다 성경 암송을 잘할 거다. Yes와 No? 네, Yes. 잘하십니다. AI 로봇이 나보다 철야 기도를 잘할 거다. Yes예요. 철야 기도 1시간 힘들잖아요. AI 로봇 24시간 합니다. AI 로봇이 나보다 졸지 않고 설교를 잘 들을 거다. 예, 목사님들 마음에 안 들면 AI 로봇 몇 개 갖다 놓으세요. AI 로봇이 목사님보다 원고 없이 설교를 잘할 거다. 목사님들 노하고 싶으시죠? NG 안 내고 잘합니다. NG 안 내고 잘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목사님들 희망이 있어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AI 로봇의 예배를 더 흠양하실 거다. 이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감동과 영감이 부족하다. 감동이 없는 목사님의 설교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답은 여기 있어요.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영감이 없는 설교를 하면 AI 로봇보다 못하는 되는 거죠. AI 로봇은 전 세계 이때까지 좋은 설교 다 모아다가 조합해서 NG 없이 쫙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좀 버벅거리더라도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나온 영감 있는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들은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I 로봇과 인간의 공존은 지금 예정된 미래입니다. 20년 내에 한 가구에서 최소한 한 로봇은 어떤 형태의 로봇이든 채팅 로봇이든지 뭐 요리 로봇이든지 로봇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호모사피언스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AI 로봇의 우월적인 영역은 기억력이나 기능적인 삶의 표현이나 정보 처리나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하는 능력이나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AI 로봇을 쫓아갈 수 없어요. 제가 뭐 인간의 우월적인 영역 대표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제 초상권 때문에 제 사진을 실험할 때 제 사진을 넣은 건데, 창의력이나 감동적인 삶의 표현, 자의식 직관, 지혜, 통찰력, 이거는 인간의 우월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인간의 우월적인 영역을 개발해가면서 AI 로봇과 공생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이때까지 우리가 기능 개발의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교육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초융합이에요. 이제는 학문이나 전문 분야가 융복합을 통해서 새로운 게 나오고 또 시스템 경계를 초월한 융복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노 기술이나 바이오 기술이나 정보 기술이나 뇌인지, 이런 것들이 융복합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요. 지금 백신 같은 경우도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는 거죠. 또 이 물리 시스템과 사이버 시스템과 바이오 시스템이 융합된 이런 것들이 초융합의 트렌드로 나타날 겁니다. 스마트팜 많이 들어보셨죠? 스마트팜은 농업에 ICT 기술을 해서 일조량이나 물이나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고, 거기에 ET 에너지 기술이 들어와서 광합성에 필요한 파장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솔라셀로 활용하고, 또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식물 공장을 자동화하는 이런 융합의 예죠. 또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기존 자동차에 AI나 ICT가 기술이 융합된 거죠. 제가 서울서부터 4시간 차 몰고 오고 오늘 끝나고 나면 4시간 몰고 가야 되는데 10년 후에 저를 초청한다면 이런 차를 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5단계의 자율주행차는 운전대가 없고 운전사가 필요 없고, 거기는 오피스 공간이고, 또 밤에 돌아갈 때는 거기가 침대 공간이 되는 그런 자동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10년 후 정도 되면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메타라는 건 초월이고 버스는 유니버스의 중간에 줄인 거죠. 그러니까 초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된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신의 이 아바타들이 지금 가상 세계 공간에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는 에스파라는 이 걸그룹이 4명의 이 걸그룹인데 거기에 자신의 아바타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실제 가수고 누가 아바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충격은 21세기 인류 사회의 게임 체인저죠. 그래서 대면 사회를 비대면 사회로, 우리가 오프라인 경제를 디지털 온라인 경제로 바꿔가고 있고, 대학교 같은 경우 초중고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이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죠. 교회도 지금 대면 예배에서부터 영상 예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이 BC와 AC를 이거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그렇게 역사는 기록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위드 코로나 시대 때는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의 예배 형식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메가 트렌드가 이렇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예배 형식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하면서 조금 더 예배에 대한 예배를 드린다는 정성은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자기가 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할 때 영상 예배로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렇죠. 저희 교회도 지금 100일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아침에는 영상 예배로 여기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면 예배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친교를 하고 펠로우십, 크리스천 펠로우십을 나누고 그거의 장점과 영상 예배의 장점을 이 하이브리드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예배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미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5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책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전략이 앞으로는 이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연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적적인 성장에는 과학기술도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논문은 세계 10위이고 특허는 세계 3위 내지 4위. 그런데 우리가 질적으로는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특허를 이렇게 많이 내지만 기술 무역 수지 적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 수입료가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그런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후진국에서 선진국까지 오기는 모방과 추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도를 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가 모방할 나라가 없어요. 추격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베스트든지 최고든지 first든지 최초든지 only 유일한 그런 연구를 해야 되죠. 두 번째는 AI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AI는 이제 다양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데 물론 AI에 들어가고, 뭐 스피치 프로세싱인데 이미지 프로세싱인데 모든 거에 다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전문 직업의 조력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IBM이 개발한 왓슨 같은 경우는 암 진단이나 이런 진단의 정확도를 훨씬 높이고 있죠. 또 이 법조계에서는 AI 로이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광범위한 그런 사례들을 잘 정리를 해주고, 반고의 화풍 같은 거를 훈련을 시키면은 이렇게 반고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어서 투자를 자문해주고, 또 새로운 신약이나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데 AI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 개발하는데 굉장히 임상 기간이 짧은 이유는 바로 AI가 이게 도움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는 이 손정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도 AI고 두 번째도 AI고 세 번째도 AI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AI의 지금 현황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가장 앞서가고 있는 이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특허 면에서는 약 9.3%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상이고, 국가별 AI 전문가 측면에 있어서는 더 취약해가지고 미국에 한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AI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의료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생기기 전에는 바이오 의료 산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 하고 있지만은 이건 사실 선진국 산업이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의 몇 개 선진국 산업인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의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서 또 K-방역이 세계적인 주목을 가지면서 이 위기가 good crisis, 좋은 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이 바이오 의료의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 약 3천조 원으로 우리의 이때까지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제품,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차세대 먹거리 산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서도 사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뉴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이든지 진단, 보호, 치료 각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게 이동형 음압 병실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역에 저 시설을 보내서 거기서 2, 3일 만에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기도, 제주도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의 부호들이 자기 집들에다 저 하나씩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죠. 디지털 이 데이터가 지금 저 데이터의 한 80%는 이제는 어널로그 데이터가 아니고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거기에 지능을 넣기 시작을 하면 AI로 그러면 그거는 경제적인 가치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형의 온라인 홍보를 해줄 수가 있고 또 전자상거래 그런 플랫폼을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내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주요 업계 뭐 네이버 쇼핑이든 쿠팡이든 이런 데가 뭐 수십 조의 매출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보면은 기업 유형별 수출 비중이 0.8%의 대기업이 우리 수출의 3분의 2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7%의 중소기업이 17%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발전해 온 데는 대기업 주도의 성장이 굉장히 유효했지만 우리나라의 두세 개의 대기업이 흔들리면은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지금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기술 기반의 그런 중소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하는 아주 작은 부품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을 키우는 게 국가적으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 정부도 그쪽으로 많이 아마 푸시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좀 정신적인 측면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혼란의 시대라고 많이 하죠. 여기 와 보니까는 정말 조용한 도시인 것 같아요. 사실 서울의 광화문이나 우리 의원님 오셨지만 이 국회나 또 뭐 테헤란 사거리나 가보면은 정말 어지러울 정도로 현수막이 붙어 있고 거기는 뭐 단체 시위도 있지만 1인 시위도 있고 그래요. 이건 진영 간의 갈등, 노사의 갈등, 젠더의 갈등, 세대의 갈등, 빈부의 갈등.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런 갈등으로 극명하게 나타난 현상이 저는 20대 대선의 표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역대 대선 사상 가장 적은 표차로 1와 2위가 갈려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 국민소득이 아까 370배 정도로 증가를 하고 세계 경제 10위권이고 한국이 지금 정말 잘 살거든요. 여수의 음식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잘 살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한 국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관장님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하시더라고요.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저런 분보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에 주재하는 영국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행복을 잃은 나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적을 이루고 또 그러면서 행복을 잃지 않는 나라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을 이룬 시대 정신은 헝그리 정신이었죠. 그러나 향후 반세기 두 번째 기적을 이루기 위한 정신은 저는 선진화 정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선진화 정신.
선진화 정신의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배려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특별히 리더가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지에 이런 정신이 사회에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가치관과 우리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선진국은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보면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거,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거, 약자를 돕고 봉사하는 거, 이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대한민국 중산층 가치관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언론에 나온 거를 카피한 거예요. 부채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 소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2000cc 이상 중형차 소유, 해외여행 1년에 한 번 이상, 요새는 또 골프가 유행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골프 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물질적인 데 치우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전착을 위해서, 이제 선진국은 진입을 했죠. 근데 선진국에 우리가 정착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거는 또 어나더 10년 내지 2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배려의 사회적 자본 구축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기부를 주도하고 있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배려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 기업가로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새로운 변화를 주는, 발전적 변화를 주는 거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거죠. 자기 재산의 99%를 재단을 만들어서 기아의 문제에 도움을 주고 또 불치의 병에 연구비를 대고 그러는 거죠. 저는 특히 특별히 이 마크 저커버그의 페이스북 파운더죠. 저 젊은 사람이 자기 수입의 90%를 사회에 환원하는 걸 커미트를 해요. 10의 9조를 바치는 거죠. 11조 바치기도 쉽지 않은데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까? 저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안 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성공을 나의 이 만족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선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성공을 하고 그 성공의 결과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 젊은이들한테 스타트업,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은 뭐냐면 스타트업에서 돈 잘 벌어라 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돈 벌어서 네가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 얘기는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선하게 쓸 거냐, 첫 번째 성공은 돈을 잘 버는 거고, 두 번째 성공은 그 돈을, 그게 진짜 성공이죠. 두 번째 성공은 그 돈을 사회에 어떻게 선하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가르쳐주는 게 사회적 기업가 정신입니다. Social Entrepreneurship.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2000년 전까지는 그냥 기업가 정신을 많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많이 바뀌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이런 배려의 정신을 이제는 실천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도 총장의 그중한 역할 중에 하나가 기부금을 모으는 거거든요. 기부금을. 그래서 기부금 내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AI 아까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부의 지원만으로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부금 조성을 했었는데 카이스트에 이렇게 이 500억을 개척해 주신 동원그룹의 김재철 명예회장님 계십니다. 김재철 명예회장님은 아마 많이 아실 거고 오늘도 여기 회원으로 계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50년 전에 배 한 척으로 원양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그냥 원양 산업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기가 그 5대양을 다녔다면 앞으로 AI 바다에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데 자기가 기부를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쾌척을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죠. 이런 그 현상들이 지금 그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직 이런 정신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2021년이 저희 카이스트가 설립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였고, 제가 50주년을 마감하는 그런 총장이었기 때문에 다 향후 반세기 50년을 바라보면서 카이스트의 교육 인재상을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도전과 창의는 사실 과학자가 가져야 될 당연한 그런 교육 인재상이죠. 거기에 제가 배려라는 걸 넣습니다. 케어링이라는 걸. 그래서 이 영재들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존중하고 또 자기네들이 성공하는 것을 사회에 기여하는 그 정신을 제가 심어주기 위해서 이 배려라는 걸 넣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공계 학생들한테 인재상을 배려를 넣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하더라도 그 학문이 결국은 인류사회에 기여하고, 또 아까 스타트업 하더라도 1차적인 목적인 그런 큰 기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국 궁극의 목적인 그 일으킨 결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인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두 번째 선진화 정신은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의 사회적 자본에 꼭 나오는 게 신뢰입니다. 특히 작지만 강한 나라들, 예를 들어서 스위스나 아까 스웨덴이나 계속 성장하는 그 나라죠. 제가 이 주한 대사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위스 대사나 스웨덴 대사들한테 당신 나라의 경쟁력이 뭐냐? 나오는 단어가 신뢰입니다. trust. 그건 지도자에 대한 신뢰, 노사 간의 신뢰, 타인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런 신뢰입니다. 경제학자들 말에 의하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10% 증가하면 경제 성장률도 0.8% 증가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신뢰 사회인가? 한국이 신뢰 사회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불신의 사회죠. 불신의 사회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저렇게 다른 얘기를 할까? 불신의 사회죠.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불신이니까는 우리가 청소년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거는 우리 리더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구이연하고 언행불일치고 내로남불이고 책임의식이 결여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불신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가 정치라는 사람은 아니지만 존경하는 정치가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본인은 굉장히 굿 크리스찬이죠. 독일 수상을 4번 하고 여기서 16년을 하고선 그 독일 수상 고별 선거, 고별 그 연설을 작년 12월 달에 할 때 제가 이렇게 그 비디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때 키워드가 뭐냐면 신뢰예요. 그간 보내준 신뢰에 감사합니다. 신뢰는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구축하려고 했던 게 신뢰죠. 그리고 자기가 신뢰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사실 신뢰는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리더십이에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위기 리더십 코스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위기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그 현장에 가장 끝까지 남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 예로 2009년에 이 뉴욕 허드슨 강에서 US 에어가 불시착을 했을 때 이 셀렌버거의 기장이 한 행동. 그래서 그 위기 현장에서 끝까지 남아서 다 처리하고선 본인이 나와서 영화로도 나왔죠. 그래서 모든 승객을 다 무사히 구출한 그런 그 모습이 예를 들고 있는데, 바로 그 First in Last Out에 그런 게 리더들이 가져야 될, 여기에 많은 리더들이 계신데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루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The buck stop here,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화 정신은 가만 보면 기독교 정신인 것 같아요. 사실 배려라는 건 예수님이 배려의 표상이시죠. 그죠? 가려운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린아이, 이방인들을 돌보신 그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뢰, 기독교 신앙을 저한테 한마디로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이 창조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나의 삶의 동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그게 신뢰죠. 그래서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런 선진화 정신을 누가 구축해 갈 거냐, 누가 선도자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교회와 크리스천 리더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이런 선진화 정신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21세기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어떤 민족, 어떤 국가를 택해서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원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쓰셨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의 자연현상이 다 나타났지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잡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기독교 역사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세기까지는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를 쓰셨습니다. 10세기까지는 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쓰셨습니다. 15세기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중유럽 국가를 쓰셨습니다. 19세기는 영국을 쓰셨습니다. 20세기는 청교들이 미국 가서 미국을 쓰셨습니다. 남은 나라가 어디예요? 21세기는 저는 한국을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21세기는. 우리나라는 지난 반만년에 아시아의 변방국가였죠. 시성타고르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거는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거지 변화가 없는 나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20세기 중반까지도 희망이 없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 초에 한강의 기적에서 선진국의 위상에 진입을 지금 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가져다 비전은 세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국가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룰 거냐? 기술 패권 시대에 과학기술 글로벌 선도 전략을 하고 또 정신적으로는 배려와 신뢰에 선진화 정신을 가지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려와 신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